오늘 라이브 데스크에서는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2021-2022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가끔 속된 말로 미쳤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그렇습니다. 예, 집값도 미쳤고 이 공급 물량이 달려서 이 수요에 비해서 이 물량을 대지 못하는 그 현실도 미쳤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바깥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비드-19 시작되었을 때 사실은 이제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주식 시장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목도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주택 시장도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사실 현상은 정반대로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잠시 멈칫하는 듯 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이제 정부의 지원으로 비교적 그 경기 침체를 막는 역할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이어지는 낮은 금리, 이 낮은 금리는 역시 그만큼 페이먼을 가볍게 하니까 주택 가격의 그 어떤 그 하락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좀 더 이제 주택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가볍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아무래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택근무로 인한 이제 주택 구매 그 근무 환경이라든지 주거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주택 구매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그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봐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신규 주택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춤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 매물 그 부족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그 신기록이 이제 생긴 것이 주택 가격 상승폭이 레코드 하이예요. 네. 예, 그다음에 또 반대로 그 매물 부족 현상이 레코드 로우하고 이거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오퍼 가격 이상으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또 레코드 하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그 주택 시장이 뜨거웠다는 그런 것이 이제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현상들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있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요 오퍼한 금액보다 뭐 집값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뭐 적게는 3만 달러에서 많게는 10만 달러를 훌쩍 상회하는 금액을 주고도 집을 사기가 어렵다. 네, 거기다가 이제 현금 오퍼까지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예, 그런 현상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인구가 확 늘어난 건 아닌데 사실 네. 이렇게까지 주택이 부족할 이유가 있나 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원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 비욘드 그 이슈에는 뭐가 또 있냐면은 사실 그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부분이 확실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폴클로저가 돼서 집이 나와야 될 것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정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9월 달까지 지금 그 모든 그 몰기지 페이먼트 유예를 해줬고 뭐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뭐 터지기 직전에 그런 부류의 그 매물들이 지금 이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또 한 가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주택을 매각하고 자기가 주택을 다시 이사갈 곳을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팔 것을 미룬다든지 이런 현상들. 그래서 이런 좀 종합적인 그런 현상들이 이런 지금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재택이 50% 이상으로 이제 전환되는 회사들이 참 많아지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집이었다면 이제 거주의 형태로 더 좀 기울어지면서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많고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내놓는 사람들은 줄어드니까 네. 그러다 신규 주택 같은 경우는 그 뭐 팬데믹으로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네네. 신규 주택이라는 것은 토지 구입부터 그다음에 인타이틀먼트 그러니까 허가도 다 받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걸 지어야 되고 분양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작게는 수년에서 뭐 네. 10년까지도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그 주택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들의 그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그 리스크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대량을 한꺼번에 주택을 지어가지고 공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주택의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도 그렇게 대량으로 주택을 건축을 해서 판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주택이 더 많이 만들어지진 않고 그다음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 수는 늘어나고 매물은 나오질 않고 이렇게 되면 자연히 집값이 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집이 나오는 숫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상당히 그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상법 전문 변호사를 모시고 이제 부동산 매매 시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짚어봤었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로나 레드핀에 들어가잖아요. 네. 집이 없어요. 네. 그리고 나 오자마자 솔드가 됩니다. 네. 나 오자마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또 이와 반대로 렌트는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렌트비도 예전에 비해서 하향 조정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상업용 부동산이라 렌털 프로퍼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리즈를 리뉴를 하지 않는 비즈니스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실률이 아마 지금 정식으로 발표되지는 않아서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어느 정도 조정되고 그러면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뭐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지만 대형 기업들도 재택근무를 지금 이제 아주 permanently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쪽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러나 이제 주택 시장은 우리 음식으로 따지면 쌀과 같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핫한 분위기는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죠. 네. 또 이렇게 셀러스 마켓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 이 셀러들의 편의를 위해서 뭐 인스펙션을 뭐 생략을 한다든지 굉장히 절차가 좀 간소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바이어의 리스크죠. 네네. 인스펙션을 그러니까 이제 셀러의 어떤 결정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인스펙션을 자기가 웨이브 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로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그렇다 하더라도 좀 리스크가 많은 것이 인스펙션을 통해서 뭐 지붕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의 구조물 상태라든지 기초공사 상태라든지 전기시설, 배수시설 이런 것을 다 점검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메이저 프로블럼이 집을 구입한 다음에 발생이 된다고 하면 집을 내가 그 오퍼 넣어서 억셉트가 됐다고 좋아하기 무섭게 그런 일로 아주 골머리를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인스펙션을 웨이브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아무리 셀러스 마켓이라 하더라도 인스펙션은 꼭 절차를 밟을 때 좀 간소화시켜서 꼭 중요한 것들은 꼭 점검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인스펙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잘못했다가 나중에 법정인 소송으로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집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큰 구조물에 이상이 있다든지 네. 또 지붕을 만약에 이상해서 지붕을 다 새로 갈아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때는 적지 않은 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고 그런 기본적인 거는 철저히 인스펙션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인허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집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요즘 너무 이 셀러스 마켓이 핫하다 보니까 융자 없이 캐시 오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 예전에 좀 오래전에는 보통 집을 사기 위해서는 20% 정도 다운 페이먼트를 하시고 요즘은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기 때문에 뭐 30에서 뭐 40% 다운페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100%를 현금으로 이제 오퍼를 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이라면 다만 얼마라도 융자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융자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뭘 어떻게 좀 준비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다
다 이제 오퍼를 쓰는 분들이 다 융자를 신청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네. 뭐 현금 오퍼가 들어온다든지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경쟁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프리 언더라이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프리 어프로벌 레터를 들고 가잖아요. 근데 이것은 개런티가 된 게 아니에요. 얼마까지 융자를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형태의 그 의미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프리 언더라이팅을 받았다는 얘기는 론이 개런티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요즘은 현금 오퍼를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는데 본인이 융자를 해서 페이먼트 능력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프리 언더라이팅을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서 제출을 하면 그러면 이제 셀러 입장에서는 뭐 론이 개런티 된 거니까 현금 오퍼랑 비교해서 뭐 그 조건이 좋다고 하면 그런 융자를 끼어 있는 것도 억셉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트라이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하우스홀드 인컴에 그러니까 그로스로 한 5배 정도는 론이 나오는 게 통상적이죠? 그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 인컴이 본인의 이제 크레딧이라든지 본인의 이제 집의 그 규모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뭐 20%까지 다운하고서도 융자가 얼마인지 가능하지만 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30-40% 이상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본인이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융자 전문인을 만나서 미리 또는 은행에 방문해서 미리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 언더라이팅 그게 안 되면 어프로벌에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오퍼를 해야 되겠고 그것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리해서 하게 되면 오퍼도 받지도 못하고 억셉트도 받지 못하고 또 힘만 들게 돼요. 그리고 집을 봐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예를 들어서 버젯이 나는 한 80만에서 90만 샀으면 좋겠다. 그러면 집을 보다 보면 100만으로 올라가게 돼요. 좀 더 좋은 집 보게 되면 그게 더 마음에 드니까. 네. 이럴 때 이제 특히 지금같이 셀러스 마켓일 경우에는 가격이 세기 때문에 무리해서 사게 되면 나중에 그 페이먼의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우스 푸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충분히 잘 검토해서 그 냉정하게 판단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첫집 구매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프리 언더라이팅 지금 말씀해주신 거를 좀 참고하셔서 그걸 받고 가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오퍼할 때 이제 그런 소리를 같이 제출하면 네. 이제 셀러 쪽에서 볼 때 이분한테 내가 집을 팔아도 융자 때문에 취소되는 일은 없겠구나라는 좀 어떤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니까 그런 소리를 다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오퍼를 넣는 것이 좋겠죠. 네네. 자, 지금은 정말 부동산 시장이 핫합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집을 사고 싶어도 집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택 가격에 약간의 거품이 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안 사고요. 집을 꼭 사고 싶지만 안 사고 조금 더 부동산 시장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주택 가격이 좀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다릴 또 희망이 보이나요? 근데 우선 이제 사실 우리가 항상 그런 걸 결정할 때 보면 실질적인 환경과 내 희망사항과의 그 간격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괴리감이 생기죠. 예, 네. 내가 희망하는 것은 가격이 좀 떨어서 버블이 좀 많이 껴서 가격이 좀 하락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거고 그런데 현실이 그렇느냐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부동산 그 전문 기관이나 연기관이나 경제 전문 기관에서 발표되는 것, 그다음에 미국 경제 상황 이런 것을 볼 때는 당분간은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을 보이질 않아요. 근데 왜 이번에는 더더욱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냐면 지난 2005년 6년에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 그 주택 가격이 이제 그 6, 7년으로 해서 계속 하락을 하지 8년 계속 하락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럴 때를 자꾸만 생각을 해서 이것도 그때 보니까 2005, 6년에 주택 가격이 끝에까지 올라가더니 그 다음에 하락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계속
뭐 쉬지 않고 달릴 수 없는 것처럼 경기도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뜨거워지면 반드시 식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식혀지기는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21년 하반기, 2022년에 주택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보냐. 모든 전문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보질 않는 이유가 첫째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전히 매물이 부족하고 네. 두 번째는 낮은 이자율이 지금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택 가격을 하락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아직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항상 그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데서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누구도 개런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은 하락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 내가 주택을 지금 내가 꼭 사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좀 하락되면 금년 하반기나 뭐 이때 하락되면 샀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의 이 경우에는 좋은 소식이 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2년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시드머니를 모아보시는 게 현 시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예. 보통 이제 주택을 우리가 2, 3년 살다가 이사 가겠다고 사지는 않잖아요. 거주용은 그렇죠. 네, 대부분은 뭐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은 살 생각하고 가시는데 그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경험을 보면 내가 지금 주택을 사야 되는 환경이냐,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적어도 다운 페이먼을 하고 페이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때 그냥 사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나고 보면 야,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이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래서 정확한 시점을 맞춘다는 건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내가 필요로 한 시점에 맞춰서 살 수 있으면 사고 그런 다음에 장기적으로 거기에서 거주하게 되면 결국은 집값은 떨어져도 다시 회복이 된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네. 결국 그때 그냥 버티고 계셨던 분들은 다 집값이 다 회복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보면 10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라면 지금 낮은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집값의 낮은 집값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을 구매하게 되면 뭐 현재 렌트 사시는 분들은 다 관리를 해주잖아요. 근데 네. 내 집은 보수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재산세도 매년 내야 되는 거고 메인터넌스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생각했던 몰기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다운페이를 하시고 또 월페이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주식이 아니라 주택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이제 힘들었다가 이제 막 올라가는 단계라면 그렇게 사도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계속 올라갈 테니까. 올라갈 거니까. 근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지금처럼 올라간 것처럼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 affordability index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값에서 내가 융자를 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 다다르면 그다음에 집에 오퍼를 못 해요. 그러면 오퍼를 못하면 집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한계로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고 본다고 하면 그렇게 무리해서 사면 나만 힘들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컨트롤하는 게 좋고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지금 그 기억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로스앤젤레스의 집값을 다 중국인들이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중국에서 돈이 상당히 많이 건너왔죠. 네. 홍콩으로부터 해서 차이나 머니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다운타운의 모든 콘도미니엄은 중국 사람들이 산다.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로 상당히 그 차이나타운에 캐시가 많이 돌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팬데믹이 생긴 다음부터는 중국인들이 거의 못 들어오죠. 네. 네, 이게 다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 투자가 예년에 비해서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반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집값이 지금 뜨겁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것이 풀려서 해외 투자가 들어온다면 이게 또 어떤 변수로 어떻게 작용될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아주 정확하게 예측해서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이 드니까 이제 그런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필요에 의한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필요한 그 거기에 맞춰서 일단 집을 구매해 놓으면 내가 구매해 놓으면 그 집값이 다른 주택 가격이 올라도 내 집값도 같이 올라주니까 그래서 좀 위로가 될 거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거주하게 되면 결국은 다시 또 그 픽업이 되는 것이 역사상 말해주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주택 구입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이나머니를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이제 이 밑쪽으로 좀 올라가면은 중국인들 많이 사시는 부촌이 있잖아요. 네. 거기는 집을 내놓지도 않았는데요. 네. 더 많은 우리 중국의 부호들이 가가호고집 방문을 하셔서 문을 두드려서 네. 현재 시세보다 10만 달러 또는 20만 달러를 더 웃돈을 주고 캐시로 올 캐시로 줄 테니까 이 집을 파십시오. 그랬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중국의 부호들이 돈 있는 분들이 그 중국의 그 정치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일정 재산을 해외에 그 묻어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심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용이죠. 네. 그 용의 눈이 거기 있다고 그래서 그 위치가 용의 눈이라 그래서 그 지역을 굉장히 선호해서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제 첫 주택 구입자들은 좀 어렵겠지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좋은 동네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의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난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도 뭐 베벌리 힐스라든지 벨에어라든지 로스앤젤레스의 부촌 같은 경우에 그런 데는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돼 있었어요. 네. 그러고서는 결국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그 주택을 구입할 때도 역시 지역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처럼 이제 이 셀러 마켓은 뭐 내가 내놓은 집은 하나인데 셀러가 엄청나게 많은 바이어들이 이제 오퍼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셀러의 입장에서도 집을 매각할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때 좀 놓치지 말고 챙겨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역시 뭐 셀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 가격을 어떻게 오퍼를 할 거냐. 이 부분은 뭐 셀러스 마켓이 됐던 바이어스 마켓이 됐던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략들도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안을 곳곳을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냥 드라이브 하면서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결정을 하는 그런 그 경향도 많이 있고 또 요즘은 그 이제 비디오로 많이 그 업로드 시켜가지고 인사이드를 보게끔 만들어 놓다 보니까 실질적인 투어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잘 매각하기 위해서는 커브 어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관을 봤을 때 아주 이뻐 보이는 마음에 들게 하는 이런 그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뭐 가드닝을 프론트야드 가드닝을 좀 잘 해놓는다든지 페인팅을 좀 잘 깨끗하게 해놓는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시점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셀러들이 고려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주택을 매각한 다음에 나는 어디 가서 살지? 이게 준비가 돼야 될 그렇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인은 매각을 했는데 새로 사는 집을 구입을 못하게 되면 잘못하면 렌트를 가야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네. 준비가 잘 안 되셔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준비를 미리 좀 해 두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집값이 높을 때 집을 매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내가 좀 처분을 해서 현금을 내가 좀 뭐 내 비즈니스에 사용하겠다든지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현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집을 좀 매각을 먼저 한 다음에 내 집은 나중에 산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는 집을 팔지만 내가 꼭 사는 집을 산 다음에 내 집을 팔고 싶다라고 하면 컨틴전시를 붙여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새로 살 집을 팔게 되면 그러면
에스크로 클로즈하는 조건을 붙인다든지 이제 이런 방법으로 셀러들이 그 이제 집을 내놓을 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이게 상법 전문 변호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신 건데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는 코비드 때문에 안에서 쇼잉을 하지 않고 이제 집 밖에서만 보고 결정을 하시는 오퍼를 넣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자칫 잘못하면 다 밝혀야 되는 어떤 집 내부의 하자라든지 뭐 외부의 하자를 놓치는 경우가 있대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클리어하고 투명하게 그것도 다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죠. 디스클로저라고 네네. 하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 부동산 전문인 분들이 셀러하고 충분한 대화를 가져서 그런 정보를 받아서 반드시 바이어한테 다 디스클로즈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집에 큰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을 숨긴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을 매각하고 나서도 어떤 그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겠죠. 네, 하도 요즘 매물이 없으니까는 하자를 감당하고 사겠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고칠 테니까. 예. 네. 자, 그럼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그래서 집값은 언제 떨어진다는 거야?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 같은 현상이 계속 지속되겠습니까? 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 거로 봐서는 집값이 떨어질 이유가 잘 안 보여요. 예를 들면 집의 그 재료값이 목재라든지 이런 머티리얼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경기가 하락할 기미가 보인다든지 뭐 또 아니면 그 주택의 어떤 foreclosure 같은 것이 계속 매물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심틈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심틈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가장 빨리 오는 시점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9월 달이에요. 네. 9월 달에 정부의 그 몰개지 납부 유예가 끝났을 때 과연 그러면 지금 몰개지 체납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느냐 그런 환경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변화가 없을 거고 그걸 인해서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든지 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떤 영향을 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하다. 결과적으로는 2021년 하반기는 물론 2022년도 이런 그 뜨거운 주택 시장의 분위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인상된 그런 속도로 불과 작년과 금년 사이에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26, 3%까지 네. 이렇게 그 주택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2021년 하반기와 2022년은 적어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집값이 유지 거기서 등락을 약간씩 거듭하면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집값이 안 떨어진다면 내 집을 꼭 사고 싶으신 분들은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컴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건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다 올랐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야. 이게 다 오르고 있는데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 이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항상 그 뭐 우리 미국도 그렇고 지금 뭐 아마 한국도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래서 한국에서 뭐 영끌이라는 말이 나오고 뭐 그런 네. 거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 집이 없으신 분들이 첫 집을 장만하는 일이 가장 힘들죠. 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이제 급여를 받고 생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해진 급여 속에서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한 다음 편을 만들어야 되고 저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걸 다 마련할 때쯤이 돼서 10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그것만큼 집값이 또 올라. 그렇죠. 이래서 참 애를 많이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뭐 해결 방법이 쉽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데 한 가지 사실은 지금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굉장히 낮잖아요. 네네. 근데 옛날에 제 기억으로 1980년대 막 후반 중후반 막 이럴 때 갈 때는 그 몰개지 인트레스트가 막 뭐 15, 6%막 17% 이렇게 올라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뭐 엄청나게 낮은 거죠. 거저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낮은 이자율일 때 장기적인 그 융자를 통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좀 외곽이 되었던 좀 규모가 작던 이런 집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구매를 하는 그런 방법을 계속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집을 사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잔뜩 거품이야. 이거는 버블이 있기 때문에 버블이라면 빨리 터져라. 터져야지 예전에 2008년 고시점처럼 집값이 한번 쑥 내려갈 거 아니냐. 이런 걸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집 없으신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니까. 그리고 또 좀 있다 하더라도 조금 큰 집으로 가고 싶은데 네.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망사하고 현실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이는 모든 경제 지표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문가들이 거품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그 거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집이라는 것이 뭐 3,000 스퀘어풋 집 짓는데 그것이 뭐 50만 불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그 재료비가 떨어져서 지금은 40만 불이면 진다. 이러면 이 값이 떨어져야 될 텐데 지금 재료비도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 재료가 언제 공급이 될지 잘 몰라요. 언제 원활하게 공급이 될지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미국은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그 백신이 공급이 돼서 많이 그래도 좀 자유롭게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뭐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아직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미국 경기가 나빠진다든지 뭐 이러긴 대단히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역시 희망은 그렇게 가질 수는 있겠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집값이 떨어지시기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소식인데요. 당분간은. 네. 그러면 내 집 구매를 기다리시는 분들,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좀 굿뉴스는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정부를 비롯해서 지금 신규 주택 그 건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계속 부동산 협회라든지 미국 그 부동산 협회라든지 또는 그 건축업계 그런 어소시에이션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지금 신규 주택 공급이 계속 1년에 100한 5, 60만 채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공급이 좀 더 활발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재값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은 지금 현재 올라온 것보다 계속 상승하기는 어렵게 되니까 좀 이제 편안한 그런 상황이 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폴드 못 하시는 분들이 살기 힘든 분들이 이 가격이 푹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계속 간다고 하면 계속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런 획기적인 정말 금방이라도 굿뉴스가 좀 나와서 집을 좀 쉽게 살 수 있는 이런 뉴스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9월 달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그 부동산의 그 체납으로 인해서 이제 폴클로저가 될 수 있는 상태를 프리 폴클로저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 리스트가 상당히 많아요. 현재. 아주 그냥 이렇게 지도를 보면 빨갛게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는 실업이었는데 그 사이에 취직이 돼서 잡이 가져져서 이렇게 계속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집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비즈니스가 또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냐면 사실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들이냐면 집은 있는데 현금이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 집을 담보를 잡고 급전을 해주던 그런 비즈니스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어렵게 된 사람들 폴클로저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집을 1년이고 2년, 1년 반 정도를 홀드하고 네. 돈을 빌려주는. 빌려줘요. 그래서 그 돈으로 주택 융자금을 갚고 자기네 우선 급한 걸 해결을 하고
그 1년 6개월 동안 리즈를 해요. 그 회사로 투자 회사로부터. 네네. 그럼 투자 회사는 그 사이에 렌트 인컴 벌고 그다음에 그 수수료 차지하고 그걸 이제 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그 집을 유지하게 되면 역시 또 매물은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계속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 가지 또 이제 굿뉴스는 더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굿뉴스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ffordability index를 보면 이게 감당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기가 어려워진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사이에 내가 좀 돈을 모으고 또는 이제 돈을 좀 더 벌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주택을 살 때 어떤 기준으로 내가 지금 집을 사기 가장 좋은 호기인가를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그 주택을 살 수 있는 호기를 판단하는 거는 그 진행 중일 때는 모르지만 그 미리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누구나 다 뭐 주택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하락했다라고 하면 그때가 적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선 내가 주택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당장 주택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10년 이상 살 거다. 그러면 그 필요한 시기가 적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율이 우선 싸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또 역시 그 뭐 주택을 구입하기에 적기라고 보아지고 다만 이제 매물이 부족해서 가격이 좀 많이 인상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자율이 어느 정도 상쇄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더 나는 기다렸다가 사도 괜찮다 상황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내가 주택을 팔아야 될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볼까 할 수도 있거든요.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면 좀 더 오르면 네네. 팔아야 되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그렇게 올라서 어느 정도 이제 목까지 넘어섰다. 라고 생각하면 셀러들이 내놓기 시작을 해요.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겠네. 나 빨리 가격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지. 이렇게 반대로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주택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자율이 오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집값이 내려가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면 이자율이 낮고 그러니까 그 모멘텀을 잘 맞춰서 사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그 가격대에 집을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주택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다른 집으로 갈아타는 그런 전략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허락된 시간이 한 3분여 정도 남았는데 이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네. 예, 세금 폭탄 맞는다. 그래서 이제 주택 구입 안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집을 살 때 고려를 해야 하는 뭐 세제 혜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주택하면 절세의 어떤 기둥 역할을 해줍니다. 그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세금공제에는 스탠다드 디덕션, 아이르마이 디덕션이 있는데 그 아이르마이 디덕션이라는 걸 항목별로 공제를 받는 건데 우리가 보통 세금공제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항목별 공제인데 네. 거기에 이 몰게지 인터레스트하고 바로 재산세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스탠다드 디덕션 금액보다 높아야 효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그런 이자 공제라든지 재산세 공제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건 다 세금 내야 되는데 내가 사는 주택에서 개인 생긴 것, 집값이 올라서 생긴 개인은 1인당 25만 달러까지 면세예요. 네. 그러니까 부부 같은 경우 50만 달러까지 면세니까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재투자를 통해서 세금을 딜레이시키는 이연시키는 디폴드시키는 그런 그 효과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이제 좋은 혜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렌트를 주게 되면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감가상각비,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절세의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꼭 이제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부동산 투자할 때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네.
집을 구매하기 전에는 뭐 어떤 분야든지 이렇게 좀 전문가와 충분하게 상담을 통한 다음에 마음의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게-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해하고 계시면 네. 결정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법적인 문제든지 간에 어떤 세제 혜택이나 세금 문제이든 간에 이거는 이제 집을 사게 되면은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내가 얼마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 건지, 내가 떠안고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이 아닌 네. 다른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이제 오퍼튜니티 존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일단 그 벌어들인 그 개인에 대한 세금을 연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10년 이상 투자하게 되면 거기서 벌은 돈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예, 그런 이제 좋은 그 텍스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고려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네, 네. 이 주택과 관련한 세금 또 문의하실 분들은요. ABC 회계법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13-738-6000번 213-738-6000번 안병찬 회계사와 함께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